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역사 뿌리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이거 안 했나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신라하고 백제, 고구려하고 백제 정도 사이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의 이름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9세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정말로 한참 미개의 문화죠. 9세기에 등장하니까. 9세기에 슬라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바이킹족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슬라브족들은 아주 미개했죠. 그때가 키예프예요. 키예프. 지금 키이우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키예프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뿌리가 같거든요. 러시아도 여기거든요. 그때 루릭이라고 하는 바이킹이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슬라브족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때 루릭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키예프에서. 그때 모스크바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시골 총구석입니다. 근데 이 루리크 왕조가 언제 망하느냐? 이 키예프 공국이 13세기입니다. 1240년에 몽고가 침략하면서 이 키예프 공국이 붕괴합니다. 그 뒤로 몽고가요, 무려 240년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배합니다. 240년. 이게 러시아의 정체성의 큰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 하면 유럽 사람처럼 안 보이죠? 느낌이.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적 정체성, 아시아적 공동체성, 아시아적 가족주의, 이런 게 여기 그때 강하게 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아니라 유라시아적 정체성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몽고 때문이에요. 몽고가 없었다면 러시아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왜냐? 이때 몽고를 지배했던 게 킵차크 한국인데, 몽고 일부분이죠. 이 킵차크 한국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땅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러시아를 만들어준 건 몽고였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몽고가 들어서면서 모스크바 공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키예프가 망하고, 이때 알렉산더 네프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민족 영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 강국이었던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몽고한테는 이제 바싹 엎드립니다. 아부하는 거죠. 니네 말 잘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몽고가 그래 너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시대에 오면서 이제 모스크바 공국, 이제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온 거예요. 근데 왕조는 그대로 루릭이에요. 핏줄은 그대로 루릭이에요. 루릭 왕조예요. 그러다가 17세기의 말에, 16세기 말에 루릭 왕조의 마지막 장성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외가 쪽에 있는 로마노프 왕조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 1910년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뿌리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고조선 같은 거죠. 고조선 같은 거. 남북한에게 고조선과 같은 역사가 된 거다. 이게 1654년에 이게 전체가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1917년이에요.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들이 모든 지역에 생명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일으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볼셰비키, 이거 녹색입니다. 우크라이나 볼셰비키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건 최초의 우크라이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레닌이 야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들어와 소련 연방으로 하자면서 강제로 우크라이나를 소련 연방으로 포섭을 시켜요. 그때. 그러면서 요 시기에 레닌이 소련 연방으로 데려가는 요 시기에 여기 있죠. 드니프로 강이거든요. 여기 강이거든요. 요게 지금 요쪽 지역은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고 요쪽 지역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강 서안 동안 쪽이. 이 안에서 내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친볼셰비크파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피비린내나게. 이게 1차 이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차는 언제냐면은 바로 여기 스탈린 때입니다. 스탈린 시기에 소련으로 편입이 됐지만 우크라이나가 땅이 워낙 좋아요. 평야지대고 그냥 씨만 뿌리면 잘합니다. 진짜로. 비례 필요도 없어요.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까지 하룻밤 기차 타고 가는데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할 정도로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여기에 있는 농장들을 집단화하면서 거의 800만 명 가까운 우크라이나인들이 굶어 죽어요. 인위적인 기아가 발생합니다. 그걸 홀로도모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수백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한테는 안 그래도 1차 내전이 있었고, 물론 과거에는 이제 전방 취급했고, 그 다음에 홀로도모르로 수백만 명이 죽으니까 러시아에 대한 원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러시아라고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히틀러를 해방자로 생각을 해요. 히틀러하고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태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래서 푸틴이 네오나치 그런 젤렌스키 보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한 뿌리는 네오나치입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네오나치 이 세력들이 또 히틀러가 이제 졌잖아요. 물러갔잖아요. 그럼 또 소련이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협력자들 다 처형했겠죠. 이렇게 역사가 좀 중첩이 되는 겁니다. 폴란드하고 싸우는 겁니다. 흐메르츠키가. 폴란드하고 싸우다가 힘이 붙이니까 흐메르츠키가 러시아 짜르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맺은 게 베레아 슬라브 조약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짜르는 그래 너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무슨 뜻이냐면은 경계란 뜻이에요. 경계선이란 뜻이에요. 우리 변방을 지켜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조약을 체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상이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냥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1954년 영토죠. 이 노란 건 뭐냐? 1654년에서 1917년 혁명 때까지 짜르 체제에서 늘어난 땅이에요. 러시아 짜르의 보호 아래 늘어난 땅이에요. 이건 뭐냐? 레닌이 늘려준 겁니다. 소련으로 병합됐으니 이만큼 더 주마. 이렇게 행정구열. 이건 뭐냐? 요거는 스탈린이 히틀러를 물리치면서 이건 폴란드 땅이에요. 폴란드 땅을 뺏어다가 붙인 거예요. 지금 폴란드가 막 도와주죠? 사실 이게 폴란드 땅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크림반도는요. 크림반도는 한 번도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했던 적이 없어요. 자, 요게 1954년이죠? 이게 1954년이죠? 300년이죠? 베레아 슬라브 조약 체결 300주년 기념으로 후르쇼프 부인이 우크라이나 여자거든요. 그 다음 후르쇼프가 주로 우크라이나에서 자랐거든요. 그 기념으로 그냥 행정권만 우크라이나 준 거예요. 원래는 러시아 땅입니다. 전쟁과 평화 있죠? 톨스토이. 여기잖아요. 배경이 여기잖아요.
그건 이게 우리를 치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게 독보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강제로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거든요. 여기는 다 요 노란 색깔은 뭐냐? 소련의 동맹들이었습니다. 과거 소련 체제 때 동유럽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요 노란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고 이건 나토고요. 자유진영이고 사회민주주의 진영이고 민주주의 진영이고 이거는 공산진영이거든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얘들이 다 나토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경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이 여기 있다가 여기가 돼버린 거죠, 이제. 여기가 돼버린 거죠. 어제의 동지가 다 적이 돼버린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의 심장부가 뚫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경기도가 북한이랑 동맹 맺으면 서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유럽이 심장부가 뚫리죠. 이래서 지금 유럽이 개입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나토도 아니에요. 유럽인들은 슬라브 사람들 싫어합니다. 옛날 소련이었기 때문에 믿지도 않고 약간 천지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냐? 말씀드렸잖아요. 요 땅은 폴란드 거였다고. 근데도 폴란드가 도와주죠. 왜? 얘가 뚫리면 바로 얘가 뚫리잖아요. 소련이 폴란드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거든요. 카잔sup의 학살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폴란드 장교를 무려 2만 명을 학살합니다. 소련이 포로로 잡혀있던. 왜냐?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폴란드가 커질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폴란드와 항상 대결 관계였거든요. 심지어 그 카잔sup이 이 러시아에 있거든요. 근데 이 카잔sup 학살 사건으로 매년 폴란드 대통령이 거기 쫓아가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한 번은 그 폴란드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우리를 치면 대통령하고 국무원이 싹 죽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처절한 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에 가입하느냐? 러시아가 무섭잖아요. 언제 침공할지 모르니까. 나토 입장에서는 그럼 우크라이나를 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직접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인정하겠어요? 나토 가입을? 이게 전쟁의 또 원인입니다. 이게 드니프르 강이라고 그랬죠? 요게. 요쪽이 유럽 영향권, 요쪽이 러시아 영향권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게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39, 38, 크림반도 58%죠. 근데 이쪽은 어떻게 되죠? 25, 24. 러시아향이 강한 거예요, 이쪽이. 이쪽이 지금 크림반도는 2014년에 뺏어갔고, 여기가 이제, 여기 많은 이쪽이 반란을 일으킨 게 2014년이에요. 친러계 주민들이, 분리주의자들이. 이게 전쟁의 원인입니다. 나토 가입과 이 복잡한 인구 구성 비율이 뭐 복잡합니다만. 저게 전쟁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 전쟁은 선악의 전쟁이 아니고 복잡한 전쟁입니다. 우리 6.25가 간단해요? 복잡하죠?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태널에 와서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죠. 그 이전에 4.3, 여수 순천, 대구, 지리산 남북은 내전이었어요. 해방되면서부터 계속 내전의 연장선상으로 전면전이 벌어진 거지 오늘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복잡한 전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강대국 러시아가 약속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복잡해요. 물론 국제법적으로는 푸틴은 지금 국제형사재판소에 전쟁 범죄로 기소가 되어 있어요. 딴 나라 가면 체포돼요. 그러나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자, 전쟁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전에 안 했죠? 네. 이게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침공하거든요. 이게 25일이죠. 하루 뒤입니다. 하루 뒤. 이거 한번 보세요. 요 상황이었거든요. 여기 내전, 여기 러시아가 점령했고, 요 상황인데, 보세요. 기억하고 한번 보세요. 이게 전쟁 전이었어요. 여기 내전 상태, 이거 러시아 강제 합병. 하루 지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루간스크거든요. 여기서 쭉, 이 빨간 데가 러시아가 침공한 지역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치고 들어갔죠.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갔죠. 단 하루 만에. 이게 끼우예요. 하루 만에 끼우까지 들어가요. 키예프까지. 하루 만에. 요게 키예프예요. 여기까지 침공한 거예요. 키예프 외곽까지. 단 하루 만에. 끝난 줄 알았죠, 전쟁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는요. 한 달 뒤에요. 어떻게 돼요? 남부를 이어버렸죠, 지금. 이쪽과 이쪽 크림반도 이어버렸죠. 이걸 남부 회랑이라고 그래요. 서던 커리도어라고 그래요. 이게 푸틴의 목적이었어요. 이쪽 루간스크와 크림반도에 있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싹 먹어버렸잖아요, 지금. 이 키예프도 상당 부분을 점령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전쟁 끝났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23%였어요. 왜냐?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이거든요. 전직이. 근데 왜 집권을 했느냐? 전쟁 직전에 푸틴도 나쁘지만 부정부패가 더 나쁘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유럽에서 제일 썩은 나라가 1위가 러시아고 두 번째 썩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정치의 혐오를 느낄 때 젤렌스키가 이 시트콤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인민의 종, 서번트라는 건데 고등학교 선생이 신랄하게 정치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이게 드라마예요. 그걸 이제 학생들이 그 선생의 내용을 찍어서 이제 외부에 알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시트콤이거든요. 이걸 우크라이나 국민이 3,800만 명인데 무려 2,500만 명이 봐요. 실제로 나와서 그대로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드라마들이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나 속 시원하니까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왜냐? 집권하자마자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도 그럼 우리 이런 사태에 있지만 자기 코미디 스튜디오에 있던 작가, 그 다음에 경영진 이런 사람들을 국정원장에 앉히고 무려 30명 이상을 앉혀요. 30명 이상을. 무려 30명 이상을 앉혀요. 지금 잘 안 알려졌지만 BBC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젤렌스키 재산이 늘어요.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푸틴은 거기다 여기 친박의 주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푸틴이 이렇게 들어오면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박의 주민들이 봉기하고 그러면 친러 정권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사례도 있어요.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가 뽑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친러였어요. 노골적으로 친러. 러시아는 돈이 많잖아요. 이 친러 대통령을 쫓아낸 게 바로 유로마이단이에요. 유로마이단이 혁명이 일어나서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친러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날 줄 알았죠, 이제. 자, 이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된다라는 이제 판단이 섰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2달 뒤에요. 2020년 4월 20일. 위에가 빨간색이 없어졌죠? 여기 들어간 러시아 군대는 모두 전멸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남부 쪽으로 도망갔어요. 전선을 줄인 거예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들어가면 도망가겠지. 한 달 전쟁을 준비했는데 웬걸
2014년에 크림반도 뺏기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준비했고 나토가 도와줬어요. 긴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여기 키이우의 공항에, 키예프 공항에 공수부대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공수부대가 낙하했거든요. 스페츠나스라고 최정예 부대예요. 걔들은 하나 양성하는데 수억 원, 수십억 원 드는 애들이에요. 걔네는 땅에도 못 내려오고 그냥 다 학살당했어요. 밑에서 다 쏴버렸어요.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보급을 한 달만 생각하고 왔는데 보급이 됩니까? 우크라이나는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은 싹 줄여버리고 이미 다 거의 전멸당했고 남쪽으로 전선을 줄여버려요. 훨씬 확.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가 하르키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이 확 줄었어요, 이쪽으로. 이건 우크라이나가 회복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드니프로강까지 딱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까지 싹. 여기까지 회복한 게. 이게 언제냐?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 이 다음에는 전선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서로 죽이고 죽는, 우리 휴전선, 고지전, 6.25 때 고지전 하듯이 그냥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뭐 내일 이긴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 전선에 거의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언제? 여기에 8월 달이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전선이죠. 이 빨간색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 남한 면적 좀 돼요. 우크라이나 영토의 1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선의 99% 이상을 차지해요. 여기 보이죠? 빨간 거. 여기 약간 전투가 벌어져요. 여기 이제 하르키우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수공업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르키우를 점령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밀려났고 여기만 일부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여기 있죠. 수미라고 써있죠. SUMMI. 여기가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쿠르스크. 여기에서 젤렌스키가 자 여기 모든 지역은 우크라이나 땅이거든요. 원래. 근데 러시아가 점령한 거죠. 근데 거꾸로 8월 달에 젤렌스키가 이쪽에서 치고 올라가요.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러시아 땅. 언제? 8월 달에. 오늘. 그게 여기입니다. 쿠르스크. 지금 쿠르스크 들어보셨죠? 이 쿠르스크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를 점령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10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한 배 반. 서울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한 배 반을 갑자기 치고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허겁지겁 당해버렸죠. 한 배 반을.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쿠르스크가 왜 중요하느냐? 모든 전선은 우크라이나 땅인데 뺏긴 건데 여기는 거꾸로 젤렌스키가 러시아 땅을 뺏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쿠르스크는 역사적으로도 스탈린이 히틀러를 최초로 무찔러 여기서 히틀러의 운명이 끝나요. 여기서 주코프 장군이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전차 부대를 격파하고 그때부터 히틀러는 몰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유럽전쟁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히틀러의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 내버려뒀어도 스탈린은 히틀러를 이겼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거는 너무 빨리 스탈린이 내려오니까 개입 안 하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다 공산화될 것 같으니까 연합군이 서둘러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내버려뒀어도 스탈린은 히틀러를 장악했어요. 그럼 오늘날 독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코르스크 대평원 지역은 러시아인들한테는 전승의 영광스러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걸 푸틴이 뺏긴 거예요. 푸틴이 그렇게 뭐 잘난 척하더니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뺏긴 대통령, 치욕스러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여기를 왜 치고 들어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중요해졌죠. 조그만 면적이지만. 전체 전쟁의
이쪽이 한 9만 제곱, 10만 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이게 1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0.01%밖에, 0.2%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게 목숨을 건 상하를 건 격전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건 언제냐? 10월 10일이에요. 이 빨간색은 여기에서 파란색은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이 빨간색은 푸틴이 회복한 거예요. 회복한 지역이에요. 막 병력을 갈아 넣었어요. 점점 이제 파란색 점점 줄어듭니다. 또 줄어들었죠. 더 많이 줄어들었죠. 이거 언제냐? 11월 24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을. 그랬더니, 다시 또 치고 올라갔죠. 우크라이나가. 그죠? 그건 언제냐? 아, 이건 전 거구만요. 저는. 앞뒤가 바뀌었네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상황에서, 요 상황으로 간 거죠. 뺏긴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자료를 빨리 보내라고 해서, 요즘 전황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까지 뺏겼어요. 이만큼. 그리고 이쪽은 뺏겼지만, 이 상황에서 요 돌출부를 뺏겼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조금 우크라이나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여기 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요게 전황이에요. 근데 인민군이 어디 갔느냐? 여기에 가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가 있어요. 쿠르스크에.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 가야 되잖아요. 90%예요. 여기 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이제 요게 또 중요한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가치 기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누가 이기든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사람은 빨리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빨리, 어쨌든, 나 돈 더 쓰기 싫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불량한 학생처럼 보이지만 아주 냉혹한 현실주의에서는 맞는 인물이에요. 왜냐면 미국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 지금 이 러시아가 점령한 거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점령기 인정해 줄게. 그 푸틴이 좋아하죠. 원하는 게 지금 그거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유보한다. 안 된다 그러면 삐지니까. 그 다음에 휴전 후에는 우크라이나가 불안하니까 재무장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재침공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겠다. 그 다음에 러시아산 석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그걸로 우크라이나 재건의 재정을, 이게 트럼프 아니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거의 갈 거예요. 근데 이건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죠. 강제로 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일단 덮는 거예요, 그냥. 중동도 마찬가지고. 북한 문제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북한군이 오늘도 또 뉴스에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 전에도 인민군은 러시아에 있었어요. 러우 전쟁에. 저도 민간 조직이 있는데, 태국과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뭐냐? 무기가 갔잖아요. 무기가 컨테이너로 2만 개 분량이 갔거든요. 그럼 무기가 따라가면은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S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요원들은 갔어요. 그 다음에 러우 전쟁 이전에도 러시아의 북한군 공동국, 제7총국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이 나가서 아파트 짓고 있었거든요. 얘들이 일부가 이동해서 또 전투엔 참가 안 하고, 후방에서 건설 지원 업무를 했어요. 우리가 봤어요. 우리 연구 직원들이 가서. 얘들 있는 거 확인했어요. 땅스포트를 보고. 걔들이 코로나로 못 들어갔거든요, 북한에. 그리고 2021년에 국경 같은 상태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얘들이 여기 있었어요, 러시아에. 그리고 얘들이 일부
전선으로 가서 후방 작업을 했다는 보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뭐 같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국정원이 제일 정확합니다. 11,000명 규모가 쿠르스크에 간 건 확실해요. 그런데 뭐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별자리도 제 계산으로는 장성은 7명 이상 갔습니다. 왜냐면 11,000명, 한 개 여단이 3,000명이거든요. 11,000명이면 4개 여단이잖아요. 우리 지금 이번에 아셨죠? 뭐 공수 여단장 이런 친구 뭐 별 하나 달고 나오죠. 여단장이 별 하나예요. 그러니까 4개 여단이니까 별 4개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총사령관, 김영복 중장, 별 3개. 보충탐무장. 우리도 최명신 장군 월남전 때 별 3개였어요. 총사령관. 그 다음에 정찰총국장이 갔다고 그랬거든요. 6명이죠. 그러면 북한은 또 정치군인이 또 가요. 감시하는 사람이. 얘도 별이겠죠. 7명은 갔습니다. 최소.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랬던 여기에서 지금 인민군은 여기 간 게 아니고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 지금 요 중심부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중심부가 수두자라는 도시거든요. 이 수두자가 왜 중요하냐면 유럽으로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계량기가 여기 있어요. 이 계량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 계량기를 모르면은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원래 목표는 거기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왜 갔냐? 지금 쿠르스크가 왜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탈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푸틴 입장에서는. 제렌스키 입장에서는요. 이걸 갖고 있으면 푸틴이 휴전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뺏긴 상태에서 휴전을 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렌스키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일단 휴전을 막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도 땅값 비싸죠. 여기 땅 한 평이랑 저기 마라도 땅 한 평이랑 같겠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휴전할 때 이쪽에 많은 땅이랑 바꿀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인민군을 파견한 거예요. 왜 여기 있는 병력을 빼면 이쪽 전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게 이 조약이에요. 이 올해 6월 달에 그 북러 간에 조약을 체결해서 군사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무력 침공을 당해서 전쟁 상태에 놓이는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러시아가 무력 침공을 한대잖아요. 당한 게 아니라. 무력 침공을 한대니까 여기는 인민들이 못 가죠. 조약상. 근데 여기는요. 여기는 젤렌스키가 무력 침공을 한 거잖아요. 여기 갈 수 있죠. 이 조약 체결 내용에. 자, 여기가 지금 여기 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시체들 쫙 모자이크 처리해놓고, 이게 북한군 시체다라고 딱 이렇게 보도가 났더라고요. 보셨을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 근데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어요. 그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북한군 관련해서 나온 모든 사진은 제 기준으로는 거짓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다 조작해낸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유명한 겁니다. 이 부상병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 기억 나실 거예요. 뭐 전쟁은 지옥이고 뭐 내 친구도 죽고 뭐 이렇게 꿍얼꿍얼 거리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다 죽였고 뭐 이쪽은 지금 젤렌스키가 제일 원하는 게 북한군 포로거든요. 북한군 포로를 잡으면 증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나토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공개한 게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아니에요. 민간단체예요. 말이 돼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름, 성명, 군번, 소속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이건 한민족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게 북한군이 먹는 개고기 통조림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써놓은 거거든요. 여기 누렁이 개고기라고 써있죠. 옐로우 닭.
북한에서 개국이란 말 안 써요. 단국이라고 그래요. 단국. 단국. 맞죠? 여기 아까 어디서 오신 분 계신다고 그랬는데. 단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노렁이 개국 그럼 통조림이 있느냐? 엊그제 태영호 그 사무총장이랑 개국 통조림 봤냐고 그랬더니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와서 개국이 통조림 여기 탈북하신 분 북한에서 개국이 통조림 본 사람 없을 거요? 없어요. 못 봤어요. 맞죠? 그럼 없느냐? 있어요. 왜 못 봤느냐? 신분이 안 높으셨어요. 이건 용성 특수식료. 특수식료는 뭐냐? 최고급 간부들이나 김일성, 김정은이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공장이 특수식료라고 해요. 이게 용성구역에 있거든요. 평양에. 여기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데 누가 먹느냐? 고급 간부들 선물용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수들 몰래 가져가서 먹는 보양식이에요. 근데 이걸 인민군이 가져가서 먹는다고요? 이렇게? 일반 병사가? 맞아. 그러니까 한민족 개고기 먹는다고 우리한테 야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인공기 가져갔다고.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 대사가 한 말이에요.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지급받는 것 외에도 그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 러시아인 신분증을 적용받고 있다. 아니, 지 신분을 숨기는 놈들이 인공기 갖고 다녀요? 이렇게 큰 걸? 말이 됩니까? 깨빠른 거짓말이에요. 이거예요, 또. 이게 북한군이 죽은 시체라고, 요 가슴에 김정은 보이죠? 이거 확대한 거예요. 저걸 이렇게 수를 놨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정은 얼굴을 나중에 빨래할 거 아니에요. 김정은 얼굴 빨래하면 어떻게 돼요? 하영이죠? 거짓말이에요. 이건 더 거짓말입니다. 북한군이 성폭행했다고 하는 러시아 여성이거든요. 이 통역하는 여성인데, 이게 뭐냐? 엠베드라고 그래요. 미니스테르스가 부누트렌니 제일이라고 그래서 러시아 내무부란 뜻이에요, 이게. 그럼 러시아 내무부 이게 마크거든요.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인정도 안 하는 상황인데 러시아 내무부가 미쳤다고 이 사진을 만들어갖고 인터넷에 뿌립니까? 북한군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민군이 11,000명은 코르스크 다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친우크라이나 민간단체들이 공개한 거지 그 외가 공개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폭풍군단이 잘 싸우겠느냐? 이건 이제 갈려요. 얘네들이 특수군이라고 그러는데 폭풍군단은 이게 보통 휴전선에 서쪽에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4개 군단이 있거든요. 북한에. 얘네들이 제일 세요. 그냥 평양에 수방사, 그러니까 평양방어사령부가 있고 그 뒤에 폭풍군단이 있거든요. 일종의 예비대 개념이에요. 이 전방에서 4개의 군단이 전쟁이 벌어지면 폭풍군단은 산악을 통해서 도보로 걸어 내려와서 후방으로 내려와서 교란하는 부대예요. 현대의 경보병 개념은 경량화된 기계화 보병이거든요. 헬기나 아니면 장갑차나. 근데 얘네들은 6.25 때 경보병이에요. 그냥 걸어 다녀요. 미숫가루 하나 차고 총 하나 차고 그냥 걸어 다니는 애들이에요. 밥 먹고 산악한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 경보병이 뭐냐? 그러니까 무장은 빈약한데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계화가 아니라 걸어간다니까요. 산악으로 태백산맥을 통해서 내려와서 뒤에 와서 후방을 교란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무장 기갑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막 탱크 같은 거 막 맥없이 부서지죠? 그것만 보셔서 그래요. 탱크하고 장갑차가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못해요. 그 광활한 대지를 걸어다니니까 장갑차 타고 이동해서 산계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탱크가 막 그렇게 맥없이 부서지죠? 전장에 쓸 때 한번 탱크 한번 봐보세요. 그게 밀고 들어오면 그냥 다 무너져요. 부서지는 것만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탱크를 소모하느냐 이거지 뭐 탱크하고 장갑차 필요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탱크하고 장갑차 없으면 전쟁 아예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제일 중장비가 60mm 박격포예요. 보내 갖고 다니거든요. 사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얘네들이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제 러시아가 파죽 주세로 인민군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300명 죽였다. 그것도 확인 안 됐어요. 확인 안 됐습니다. 공신력 있는 전쟁 평가 기관에서는 그런 거 확인 안 했다고 말했어요. 말도 안 통해요. 그 다음에 한반도는 산악인데 우크라이나는 평야거든요. 선악전 애들이 평야에서 금방 적응할까요?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우간다에서 온 군인들이 한반도에서 2달 훈련하면 전쟁 잘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도대체 왜 싸워야 돼요, 인민군이? 월남전 때는 우리가 부모님 막 속이고 하고 그랬어요, 돈 벌려. 그때는 또 냉전이었으니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서로 대립했으니까 명분이 있었죠. 근데 얘는 명분이 없잖아요. 러시아에 대해서 인식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북한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요, 북한 사람들. 왜냐? 오래되긴 했지만 1945년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여자들 희롱하고 물건 뺏어가고, 왜냐하면 그때 소련군들이 질이 아주 나빴거든요. 글자도 못 읽고 거의 약탈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러시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좋아하느냐? 사람 취급 안 해요. 제가 소련을 제약해서 알아요. 남한에서 왔다 그러면 야 이러는데 북한 사람 그러면 하대요. 왜냐? 돈도 없고 자기들이 맨날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둘이 케미가 있겠어요? 케미가? 도대체 왜 싸워야 되는지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전투를 잘하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무슨 총알바지 김정은에 죽는다. 아니, 북한 젊은들이 미쳤다고 김정은에 죽습니까? 여기 가서? 다 거짓말이에요. 아마 미국에 간 탈북자 한 분을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누가 김정은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지금? 왜 김정은에서 죽습니까? 군대 가면 굶는 게 다반서고, 북한 인민군의 3분의 1이 영향실 거고, 무슨 베트남전처럼 식민상승기에 월급을 주나요? 지금 돈이 다 방으로 들어가지 개인들한테 주겠어요? 이런 부분 틀린 겁니다, 제가 지금. 추가 파병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도대체 뭘 하냐? 제가 보기엔 지금 후방에서 예비대 개념으로 있는 것 같아요. 코르스크 외곽에서 경계 근무를 쓰고, 그러면 경계 근무 쓰던 러시아군은 전방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직은 요단계입니다. 근데 만일에 전면전으로 참여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군이 평균 하루에 1200명씩 소모됩니다. 부상자와 사망자 비율이 2대1이에요. 우리 월남전 갔을 때 여기 있죠? 5,000명 전사했는데 11,000명 부상했거든요. 이때는 게릴라전이었어요. 전면전이 아니라. 근데도 이렇게 많이 전사했거든요. 근데 하루에 1200명씩 소모되는데 11,000명 해봤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10명인 부대에서 3명만 전사하면요, 부상당하면 이 부대는 전멸당한 거로 쳐요. 10명 부대에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면 인민군이 아직은 전투에 전면적으로 참여 안 하는데 대규모의 소모전이 발생을 하면 추가 병력이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도 32만 명 갔어요. 32만 명.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끝낸다면 모를까? 이게 계속 늘어지면 수만 명, 잘못하면 그 수렁에 빠져요. 수십만 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북한에 큰 동해는 없어요. 아직은 그네들이. 근데 이제 아들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도 한 명 낳거든요. 북한도 출산율 한 1.7이에요. 만일에 수천 명이 전사했다. 그다음 죽으러 간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요가 일어나겠죠. 독재 체제도 부모 앞에서는 푸틴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러시아 어머니회거든요. 이 어머니회가 뭐냐? 전사자들의 엄마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불을 안 가려요. 여기 다 부모님이잖아요, 지금. 애들 때문에 살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거든요. 러시아는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예요. SNS 다 하고.
그럼 얘들이 갔다가 별거 다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수만 명이. 그럼 얘네들이 변화의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쟁 트라우마. 끔찍한 전쟁. 지금 우리가 멀리 뭐 영화처럼 막 드론 봐서 그렇지, 그 안에 다 뼈와 살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고 으깨지고 죽는 거예요. 비극적인.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여러 전쟁이거든요. 갔다 오면 트라우마. 우리도 사실 월남전 끝나고 나서 우리 국가가 케어를 못해서 그렇지, 그 파병당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잖아요.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소련과 북한의 동맹조약이거든요. 뭐라고 써있어요?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요 사이에 아무런 조건이 없죠. 경우에 제약 상대국은 지체 없이 군사적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올 5월 달에 그 체결한 새로운 조약이거든요. 자, 처하게 되는 경우죠. 경우.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얘가 있잖아요, 지금. 요 글자가. 파란 글자가. 유엔 원장 51조와 북한법, 러시아법에 준하여. 요게 없던 게 들어갔어요. 요게. 여기는 무조건 지원하는데, 여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유엔 헌장과 러시아와 북한의 법에 맞아야 됩니다. 이걸 왜 집어넣었을까요? 자,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돼요? 지원해야 되죠. 지원하고 있죠. 근데 북한의 전쟁은 미래의 전쟁이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때가 생각할 거 할 수 있잖아요. 러시아 연방법에 의하면 이번에 이 조약의 체결은 푸틴이 사인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군의 해외 파병은 푸틴이 결정을 못해요. 의회가 합니다. 의회가. 그러니까 푸틴이 야 도와줄게 해놓고 나서 의회 보고 야 반대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유엔 헌장 51조도 더 재밌어요. 여기는 유엔 헌장 51조는 개별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방어권이 있다. 자위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보리의 결정이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안보리 이사국이 누구예요?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이잖아요. 지가 안보리잖아요. 안보리는 5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한 국가라도 거부하면 채택이 안 돼요. 그 러시아가 지가 자기 파병을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푸틴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전쟁에 도움을 받지만 미래 전쟁에서는 발을 뺄 수 있는 장치 2개나 마련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코가 계속 풀려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은 그거 당하기만 하느냐? 북한이 받을 게 많아요. 일단 파병 대가가 있겠죠. 돈. 근데 러시아하고 북한은 루브라 결제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월급을 루브라로 주게 돼요. 그럼 루브를 어디다 써요? 루브를 어디다 씁니까?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 비료. 요거 러시아의 3대 술품이거든요. 요건 받을 수 있죠. 숨통은 되죠. 그 다음에 군사 기술들. 뭐 핵추진 잠수함, 뭐 정찰위성, ICBM, 뭐 이런 얘기 하죠? 안 줘요. 지금까지 준 사례가 없어요. 어떤 사례도 준 사례가 없어요. 우리가 KF-21이라고 하는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을 했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 개발할 때 우리가 절대로 개발하기 힘든 기술이 4가지가 있었어요. A사 레이디아라는 거 포함해서. 미국한테 그거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지하에 안 준다고 그랬어요. 전략기술은 아마추어도 안 주는 거예요. 해추진 잠수함 뭐 기술을 준다? 해추진 잠수함 기술을 줘도 북한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호주가 영국과 프랑스의 해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폭적으로 받아서 100% 이전받아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획한 게 오커스 동맹이거든요. 이게 2022년에 결성이 됐는데
호주가 첫 번째 잠수함을 언제 진수하느냐? 2030년대 중반이에요. 근데 북한같이 저 허접스러운 조선 기술이 백준 잠수함 기술 준다고 받아도 못 먹어요. 그럼 무서운 건 뭐냐? 바로 여기 없네. 우리가 월남전 때요. 여기 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가 총이 한 발씩 쏘는 총, 탕 쏘는 게 M1이었어요. M1 소총. M1 소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다다다다 쏘는 M16으로 바꾼 게 저 월남전 때예요. 미국이 싹 바꿔줬어요. 파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969년에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고성능 비행기인 F4 팬텀, 일개 편대 18대를 무료로 임대 기한은 무제한 우리한테 임대해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69년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지구상에서 이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행복한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일본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중국, 소련, 북한은 뭐 게임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보다 이게 무서운 거죠. 북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공군력 현대화, 탱크 장갑차 현대화 이런 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신무기는 안 주더라도 부품만 줘도 가동률이 높아지거든요. 북한이 미국 29가 주력인데 그래봐야 40년 지났어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 29가 거의 안 쓰거든요. 쌓여 있어요, 재고가. 이것만 줘도 비약적으로 형성이 되죠. 눈에 안 띄고. 그러니까 북한도 받을 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여기 요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트럼프는 못하겠네요. 아까 그 트럼프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푸틴이 북한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건 만들어놨다고 따지. 자, 2021년에 북러 교역이 4만 달러예요. 4만 달러면 얼마죠? 6천만 원? 그쵸? 우리는요, 278만 달러예요. 자, 푸틴의 독재의 두 가지 힘이 하나는 뭐냐? 러시안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맨날 이런 거 생각해 빨개 먹고 그런 이러고 다니고 전쟁이 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방 정책입니다. 푸틴은 원래 유럽을 안 좋아해요. 유럽을 불신해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푸틴의 가장 큰 러시아, 저도 러시아 사랑하는데 러시아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유럽으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이제 유럽으로 못 나갑니다. 소련 망하고 나서 유럽은 고민했어요. 야, 저 북극곰을 저거 착한 북극곰일까 나쁜 북극곰일까? 그래서 착한 북극곰을 기울었어요. 노르드 스트림부터 가스관부터 시작해서 의존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나쁜 북극곰이라는 거 확인이 됐잖아요. 근데 유럽과는 단절이 이게 러시아의 큰 손실이에요. 그럼 푸틴 입장에서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죠? 동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입니다. 다행히 시베리아 국동에는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어요. TSR, 세계 유일의 대륙간 횡단속도가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피쪽처럼 이어지는.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 항로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푸틴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제 푸틴은 고민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는 안 끝나요. 애매하게 끝나요. 불안하게. 그럼 북한의 군수 보급 능력은 필요하고, 한국의 손은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푸틴의 딜레마예요. 6월 달에, 지금 이번에 계엄 사태 끝나고 나서 러시아가 입장 내놨어요. 한나간계 회복 기대한다고, 이렇게.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갔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쯤에, 6월 19일 전쯤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세계 통신사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푸틴이. 그때 우리 연합 뉴스가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하느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안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전쟁 끝나면 관계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윈윈 관계였어요. 우리 뭐 K국방 그러죠?
무기 많이 팔죠?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기술이에요. 미국은 안 줘요, 우리한테. 누리호 쐈죠? 로켓. 그 일단도 러시아에서 왔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의 KN-23이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술이 똑같거든요, 러시아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뭐 살짝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건 선을 넘는 거죠. 한나관계는 관리해야 됩니다. 전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지 우리 전쟁은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우크라이나 가서 막 대신 막 싸워주고 막 불쌍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더 나쁜 놈들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민간인들 그냥 학살하잖아요. 저기 군인끼리 죽여요. 그쵸? 이스라엘은요. 여기에 하마스 대원 하나만 있으면 여기 폭탄을 떨어뜨려요. 나머지 다 죽든 말든. 그럼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가서 도와줘야 되죠. 전쟁은 냉혹한 겁니다. 냉혹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주 복잡한 전쟁이고 우리 전쟁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있는 전쟁이니까 지금 북한군이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러시아가 북한에 뭘 지르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한테 칼날이에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견제를 해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 카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거는 전쟁 지속 능력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화가 나서 맘먹고 지원하면 러시아로서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무기가 가면. 첨단 무기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도 우리 눈치를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한러는 선은 지켰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트럼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의 걱정이 뭐냐면 허술한 합의.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부실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핵 군축론이라는 겁니다. 핵 군축론이 뭐냐면 이게 하노이 북미정상 기억나시죠? 그때 북한이요. 2018년 4월 20일로 기억을 하는데 4.27 판문점회담 일주일 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ICBM 더 이상 발사 안 한다? 이게 모라토리엄이에요. 그 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이거 지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뭐냐? ICBM이랑 미국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뭘 선언, 나 미국 더 이상 공격 안 할게. 핵실험장 폭파해서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노이에서는 영변의 핵단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구 폐기한다고. 이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나 미국 공격 안 할 거고 부분적으로 비핵화할게 제재 해제해줘. 요거예요. 이게 핵 동결입니다. 프리징 얼리는 거 상황에서. 그리고 부분 비핵화. 여기 핵 군축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좋은 점은 뭐냐? 북한 핵 문제를 여기서 멈출 수 있죠. 더 이상은 악화 안 시키죠. 그다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공격 능력은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악몽이죠. 왜냐? 북한 핵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공격할 능력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되려나요? 이미 그때 핵 군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써들었지만 사실 이게 핵 군축이었어요. 워싱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안 되니 이제 여기서 멈추게 하자. 라파엘 그로시라고 하는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9월 달에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의 핵을 과거를 묻지 말자. 이제 협상하자. 인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왜? 국제 원자력계는 북한의 핵이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미국은 왜 이런 게 달라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안이 없고 국제사회와 미국은 어차피 더 못 막으니 여기서 끝내자. 요게 지금 충돌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지금. 이 핵군축.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핵군축은 안 되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안이죠.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뭐, 평양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뉴욕, 워싱턴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국민이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북한이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니네하고 이제 관계 안 해? 다른 나라야? 민족도 아니야?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문재인 때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동지대라도 했잖아요.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직접 만날 거예요, 이제. 누가 해결했어? 그럼 트럼프가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트리플 크라운이에요. 러우 전쟁 강제로 끝내, 공동사태 안정화시켜, 북한 비핵화 합의에, 그럼 성과랑이죠?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노벨 평화상으로 갑니다. 노벨 평화상으로. 우린 머리 아프죠, 이제. 그래서 전 핵보유론자 아니에요. 저는 핵군 총론을 막되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개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자체핵무장.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로 해줄까? 이건 한다는 것보다 이런 여론이 커지면 국제사회가 압박을 받거든요. 그리고 비확산 체제 조약의 10조에는 회원국이 비상상태에 처하면 조약을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상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70% 자체무장 나오거든요. 핵군축으로 가면 아마 8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자체핵무장 여론이 커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게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하자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전술핵 갖다 놔라, 여기다가 그냥. 우리가 안심하고. 근데 미국도 쓸 전술핵이 없어요. 그리고 전술핵을 우리한테 가져가 놓게 되면 이게 NPT, 비확산 체제 위반이 돼요. 이 두 개는 쉽지가 않아요. 저는 원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요게 핵물질이거든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운반수단, 미사일. 우리 미사일 선진국이에요.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급폭장치. 이게 핵물질이어도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안 터져요. 불로 태워도 안 탑니다. 이걸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폭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약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럼 핵물질만 있으면 되거든요. 요게 농축은 뭐냐? 우라늄 235는 자연계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요걸 5%까지 농축시키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봉이 됩니다. 요걸 95%까지 농축시키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우라늄 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봉을 다 쓰면 꺼집어내거든요. 요걸 다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겨요. P239가 생겨요.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펜맨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인 권리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연료봉 만들면 농축해야 되는 거고 다 쓰면 재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재처리는 시급해요. 지금 우라늄 연료봉이 그 재처리 이 연구 폐기장이 없어요 지금. 각 발전소에 쌓여 있어요 지금 수조 안에. 이걸 2030년까지 못 만들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씩 문을 닫아야 돼요. 재처리장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연구 폐기장 만들어야 돼요. 경주에 있는 건 저준이 이런 거예요. 옷 이런 거. 연료봉 쓰고 나면 연료봉이라는 고준위 처리장은 지금 없어요. 지금 정치권이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걸 얘기하는 순간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어디다 만들어요? 여기 파고다 하고 지하에 만들까요? 경주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동네에 만들까요? 근데 재처리를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농축과 재처리를 하면 자, 미사일이 있어, 기폭장 타열상 있어, 그 다음에 농축 재처리하면은 핵물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 이러면 좀 안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급하면 빨리 핵무장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인터넷에서 한국 핵무장 뭐 몇 달이면 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인프라가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아니, 트랙터 공장, 오토바이 공장, 자전거 공장, 이런 거라도 있으면 급하면 자동차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 권한, 이건 평화적인 권리예요. 미국만 허락하면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놓으면 사실은 안심이 좀 된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